네, 오늘은 이제 사화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 첫 번째 시간 갑자사화, 과연 이제 폭군의 사주는 이제 따로 있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라고 하는 게 이 조선 초에 크게 4번 있었죠. 그 뭐 한국사 시험에 이제 단골 그 이 주제이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이제 무오사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 중동 때의 기묘사화, 명종 때의 을사사화, 이렇게 4번의 사화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 그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라고 하는 2번의 이제 이 사화는 모두 다 이제 그 연산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사실 이 사화라고 하는 이제 말의 뜻은 이제 선비사자를 써서 선비들이 이제 화를 입은 이런 이제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훈고와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두 정치 세력의 이제 대립 속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 훈고와 살인의 대립이라고 하는 이런 좀 프레임은 좀 약간 억지스러운 그런 프레임이 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알아봤던 이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세조의 집권을 도운 이른바 이제 공친 세력들이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왕과 이제 그 이 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됐던 거고, 이후에 이제 뭐 성종대에 가서 이제 이런 살인들이 좀 등용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공신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등용되는 이런 살인 세력들 간의 정치적인 갈등들은 당연히 있었던 거죠. 과연 무오사화나 이제 그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두 정치 집단들의 그런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냐라고 하는 데서 이제 좀 의문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기묘사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왕과 신하의 대립, 뭐 뒤에 일어나는 이제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척들 사이의 이제 싸움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고와 살인의 어떤 이런 정치적 대결로 빚어진 사건이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좀 여지가 있는데요.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이제 그 주되게는 갑자사화, 사실 이제 그 전에 무오사화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두 사건이 모두 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산군이라고 하는 어떤 희대의 폭군으로 불리는 이런 임금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그 인물, 사실 이제 화제의 인물이죠. 그 이 인물의 이제 사주가 도대체 어떤가? 이 사주로부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정말로 이 폭군의 사주인가? 과연 폭군의 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악의 사주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좀 연산군의 사주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산군은 1476년 11월 7일 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이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이제 어떤 왕의 출생에 관한 기록 중에서 이 연산군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었던 건 뭐냐면요, 유일하게 이 태어난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기록된 그런 왕입니다. 다른 왕들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연산군은 삼경 5점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삼경 5점이라고 하는 게 뭐 아마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텐데, 그 이제 이 조선 시대에는 이 밤 시간을 갖다가 경과 점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이제 한 경마다 5점씩 있는 거고요. 그 1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술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 7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3경이 자시가 되니까 밤 11시부터 1시 사이.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제 3경이 되는 거고요. 5점이라고 하니까 대체로 보면은 이제 한 12시 뭐 한 50분 정도? 뭐 하여튼 이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태어난 생시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특이한 이름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왕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1급 기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 건강, 뭐 이런 것들은 특급 기밀이잖아요. 하여튼 이 그 연산군은 폐위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좀 뒤에 좀 비난을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연산군의 사주를 보면은 병신년, 기해월, 정미일, 그 다음에 경자시 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8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의 사주입니다.
사실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사약을 먹고 이제 죽었는데 그때 피를 토한 그런 이제 적삼을 이제 누군가 갖다 주고 그걸 보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폐위와 사사에 관여된 그런 이제 신하들을 몽땅 다 죽이는 이제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 얘기는 그대로 믿기는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산군이 세자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왕에 등극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사실 굉장히 좀 일을 잘했던 그런 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피 묻은 적성을 보고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계기가 됐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갑자사화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살인, 선비만 죽은 게 아니죠. 이제 계유정난의 어떤 최대 공신이었던 한 명의 권력과 부를 누렸던 한 명에도 이 연산군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 이 부관 참시를 했잖아요. 뭐 이렇기 때문에 갑자사화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 훈구와 사림의 어떤 싸움이었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연산군이 기질상 상당히 좀 자신의 왕권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아버지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치를 잘했던 그런 임금으로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잘했다라고 하는 게 요지가 뭐였냐면 신하들하고 이 타협을 굉장히 밀당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린 그 이 연산군의 눈에는 왕이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한테 끌려다니는 모양으로 보였다. 라고 하는 이런 기록도 나와요. 이 연산군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자기의 그런 어떤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머니 이제 그 패비윤 씨의 사건을 좀 활용해서 일으킨 것이 아니냐. 동시에 이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잔인무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뭐 흥청망청이라든지 연산군의 그런 어떤 좀 성적인 어떤 그런 문란함 같은 거, 이 모든 걸 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 의도뿐만이 아니라 연산군 개인의 뭔가 개인적인 트라우마. 실제 오늘날 이제 이런 의학계에서도 연산군이 좀 이렇게 어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병신, 기의, 정미, 경자라고 하는 이런 사주 안에 그런 연산군이 그런 어떤 폭군 혹은 정신적인 질환,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이코패스라든지 뭔가 좀 이런 정신적 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제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연산군의 사주에서는 그런 걸 좀 발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제가 주제에서 썼지만 과연 폭군의 사주가 따로 있는가? 저는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첫 번째, 보통 이 사주팔자에서 이게 자기 자리라고 하는 이 일주의 자리, 이 보면 정미라고 되어 있죠. 일주만 가지고 사람이 어떤 기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어요. 사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만 놓고 먼저 보면요. 정이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화지요. 예, 음화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를 보면요. 미라고 해가지고 노란색이고 토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정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화와 음토로 이루어진 이런 이제 간지가 되는데요. 이 정미라고 하는 건 일단 글자 한번 자체를 보세요. 어때요? 좀 이렇게 얌전하고 좀 따뜻하게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빨간색, 노란색이니까 실제로 이 정미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온화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정미라고 하는 간지는요, 동시에 엄청난 폭발성을 안고 있는 그런 간지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천간의 화라고 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는데요. 보통 병화는 빛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빛에.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 열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미라고 하는 글자 있잖아요. 미월이 몇 월입니까? 음력으로 치면은 음력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으로는 한 7월 정도가 되거든요. 자, 미월은 그래서 어떤 달이에요? 굉장히 더운 달이죠. 이게 토인데요. 토인데 이 토라고 하는 게 어떤 토냐면 굉장히 이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열기를 저장하고 있는 토예요. 그래서 정미라고 하는 간지는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이 정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위 문명의 불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처럼 상당히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뭔가 하는 좀 이런 이제 기질이 좀 있는 건데 속으로는 엄청난 열기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질이 다소 이렇게 좀 다혈질적이고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연산군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보여줬던 그런 이제 갑자사와 뭐 무오사와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이 행위를 이해하는 어떤 단초가 돼요. 동시에 고전의 이 그 정미라고 하는 간지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신살로 얘기하면 이걸 음욕살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욕망이 좀 강한, 정력이 강하고 그런 어떤 이 색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간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사실 이제 그 연산군이 보여줬던 좀 방탕한 그런 모습과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정미라고 하는 이런 간지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다 연산군 같은가? 조선시대의 정미라고 하는 일주를 갖고 있는 이 유명한 사람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인 사람 제가 2명만 얘기하면요.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율곡이이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율곡이이로부터 한 200~300년 뒤에 나온 또 하나의 조선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또 정미일주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는 뭐 우리가 딱 알기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근엄한 학자처럼 보일 것이고 정약용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신학의 선구자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었다.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역시 연산군과 비슷하게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실제 있었습니다. 이 보면.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과 다르게 이면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율곡이이 같은 경우도 무슨 근엄하고 점잖고 이런 학자가 아니라 상당히 자율질적인 정치인이었어요. 굉장히 반항도 많이 했고 부모님한테도 많이 대들었고 3사로부터 탄압도 많이 받고 이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정미라고 하는 이 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에 따른 기질들은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왕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어떤 개차반적인 어떤 행위를 안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주란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이런 그 뭐 오행이라든지 이런 그 간지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어떤 기질 같은 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폭군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살인마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악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사실 없는 것이다. 따로 다른 걸 봐야 된다. 그건 사주 자체에서도 그러하고 동시에 또 이 사람을 둘러싼 또 이런 다른 또 사회적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쨌든 정미라고 하는 간지를 갖고 있는 연산군 사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지를 보시면은 이 지지라고 하는 아래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월지가 해수라고 해가지고 검정색 지금 수오행이 와 있죠. 자, 저 시가 또 뭡니까? 자, 수라고 해가지고 역시 검정색 수가 와 있어요. 자, 일간은 뭐예요? 예, 정화라고 해가지고 불이에요. 화예요. 자, 월지와 시지가 모두 수로 이루어졌는데 수는 수국화해서 자신을 극하는 이런 오행이고 그거를 사주 명리학의 십성 이론에서는 관성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이제 우리가 직전 시간에 알아봤던 계유정난의 주역 세조라고 하는 사람도 일간이 병화인데 자신의 월지와 일지가 모두 해와 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관성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주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가 좀 잘못됐네요. 시가 이게 정제가 되고 이게 편관이 됩니다. 자기 사주 안에 이런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성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을 관살혼잡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관살혼잡의 이제 어떤 사주를 갖게 됐을 때 보이는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뭔가 세속적인 어떤 욕망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망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극단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산군 역시 지금 그런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이 연산군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오행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빨간색 화오행 있죠. 토, 노란색 토오행 있죠. 하얀색 금 있죠. 그 다음에 검정색 수 있죠. 즉 오행이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없을까요? 초록색 목 오행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화인 연산군에게 초록색 목 오행은 뭐가 됩니까? 바로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라서 목생화 해가지고 바로 인성이 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성 이론에서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친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바로 나를 낳아준 엄마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 보면. 자, 연산군이 어쨌든 세자 때나 처음에 왕에 등극해서는 나름대로 괜찮은 왕으로 평가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치광이 어떤 이런 폭군으로 변한 데에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던 그걸 활용을 했던 뭐 했던 간에 엄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연산군이 이렇게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어렸을 때 엄마의 어떤 정을 제대로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건 사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사주에서도 없는 오행이 뭐냐? 바로 엄마를 뜻하는 인성 목 오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게 또 뭐냐면 있잖아요. 이 사주에는 공망이라고 하는 게 또 신살이 있습니다. 공망. 이 공망이라고 하는 건 빌공자에 망했다. 그리고 공치하고 망했다. 뭐 하여튼 이런 뜻으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신살로 알려진 살이 하나 있는데요. 연산군의 그 일주인 정미라고 하는 이 간지의 공망이 뭐냐면 바로 인과 묘가 됩니다. 이 보면. 근데 이 인과 묘가 뭐예요? 다 목의 오행, 즉 인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주에도 그 이 목 오행이 없는데 사실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인묘라고 하는 인성의 공망이 되는 거니까 더더욱 연산군 같은 경우는 이 인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많은 건데요. 조금만 이제 공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망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못 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 역시 강하겠죠. 예. 바로 그게 이제 공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다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하여튼 굉장히 재미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 해하고 미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월지와 일지라고 해서 내가 서 있는 가장 중요한 두 자리가 수와 토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지의 이제 어떤 글자들은 다 숨겨놓은 어떤 간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해라고 하는 이런 그 수 안에는 갑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하나 숨어 있고요. 미라고 하는 데는 을이라고 하는 목의 오행이 하나 숨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와 미라고 하는 글자는 사실 이게 이제 묘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들어가면 해묘미, 삼합이 돼가지고 목이 되는 건데 어쨌든 두 개의 글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목의 기운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전문용어로 하면 반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만 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왕지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합인데 자, 인성이 어쨌든 드러난 건 없지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자기 사주 안에 오행으로 이제 인성은 없고 공망도 이제 그 인묘이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어떤 갈망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연산군 같은 경우는 무엇인가에 의존하려고 하는 성격 내지는 기질이 있지 않았겠는가. 사실 연산군이 31살에 죽었으니까 연산군이 저 무어서하니 갑자서하니 이런 일을 막 벌일 때가 언제냐면 한 20대 그 후반의 나이밖에 안 된 거예요. 27, 8, 9 이때인 거예요. 이 보면은 사실 아무리 그때가 지금보다 정신연령이 높았다 하더라도 20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서투른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 보면은. 근데 그럴 때 특히 어렸을 때 엄마의 정을 못 받고 자란 이런 트라우마가 겹치다 보니까 더욱더 무엇인가에 좀 의존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이 있었던 거고 그걸 누구한테 의존했습니까? 연산군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장록수죠. 언젠가 이제 좀 제가 그 장록수 사주도 한번 좀 알아봤어요. 왜 그 연산군이 장록수한테 빠졌을까? 그러니까 장록수 같은 경우는 연산군보다 그 위로 알고 있거든요. 4살 정도 위입니다. 4살 위라고 하면 이제 용띠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연은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연산군 같은 경우가 이 신, 이 그 원수기띠이기 때문에 용띠하고는 이렇게 좀 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이기도 하고, 뭐 사실은 거의 엄마처럼 이 연산군을 좌지우지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싶은 걸 좀 찾으려고 했던 그런 뭐 욕망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연산군에서 재미난 게 바로 이 그 대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운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대운이 있어요. 이게 10년마다 바뀌는데 바로 왕이 되고 그 자기가 죽기까지의 그 시기에
이민대운, 계묘대운에서 전부 다 목의 인성,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죽게 된 1506년에 세운이 바로 또 병인년이에요.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성이 들어온다. 그럼 뭔가 좀 인성에 관한 운들이 온다도 되지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더더욱 그 인성에 대한 어떤 이런 좀 갈망이라고 할까? 이게 좀 굉장히 강화되는 이 운의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결국 이것이 그 연산군이 어쨌든 그런 폭군으로 역사에 좀 이름을 남기게 된 그런 어떤 개인의 그런 운명적 기질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막 일주 하나만 놓고 보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사 또 이런 사주,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다 폭군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명리학 같은 경우는요, 가장 큰 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정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이놈은 왕이 될 어떤 사주고 이놈은 가령 역적이 될 사주다. 이런 게 명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에서 과거 시험에 이제 그 한 과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성리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찮은 이제 이렇게 학문으로 취급이 됐고요. 또 뒤에 가서는 명리학은 거의 이거는 반체제적인 어떤 사상으로 치부되기도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정명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이런 사주는 왕이 된다. 전 이렇게 해석하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는 왕의 사주, 어떤 사주는 국군의 사주, 어떤 사주는 역적의 사주,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는 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지도력을 표현하는 그런 기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기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항적이고 뭔가 좀 어떤 개혁적인 이런 기질을 표현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주 하나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갑자사화를 이제 다루면서 그것도 이 갑자사화의 어떤 주인공이었던 연산군을 보면서 요즘도 사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소위 사회적 범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뭐 뉴스를 좀 틀기가 이제 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그걸 볼 때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어떤 흉악스러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쟤는 원래 사이코패스여서 저래. 쟤는 원래 어때서 그래.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이 범죄라든지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어떤 정당한 응징, 가령 뭐 어떤 이 처벌이 있죠. 가령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 자체를 그렇게 단정 짓는 저는 그런 경향은 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냐. 가령 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어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사실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하게 그런 악인이라고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없는 거고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사회적 관계라는 게 있는 거죠.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사주도 그런 거예요. 사주라고 하는 것도 타고난 기질이 있는 거지만 이 기질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또 타고난 어떤 요인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환경, 사회환경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동네에서 태어났는가, 또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사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숙명론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나는지 정확히 알고 그래서 내가 살고자 하는 바에 이 기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뭐 바꿀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사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연산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 폭군이 되었던 데는 연산군 자신이 갖고 있는 사주의 어떤 기질도 작용을 했지만 연산군을 둘러싼 이제 여러 환경,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바로 이들의 부모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어머니 패비 윤 씨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성종, 이 두 사람의 관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갑자 사회의 씨앗이었던 거죠.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갑자 사회의 씨앗이었던 그 성종과 팔비윤씨, 그들의 소위 궁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이 갑자 사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